하고 얘기를 해줘서 나는 찬찬히 이거를 북한 안 만들고 천천히 나갔더니 여러분 그 토생전 나가더라? 시험 보느라 5월 모의고사 있는 거? 네, 해야 돼요. 그것도 해야지 우리. 생전이요? 오늘 생전 나와. 언제? 그것도 있고 박시전도 아직 학교에서 너희 받았어 안 받았어? 박시전도 아직 안 받았다고 했지? 박시전도 해야지. 잠깐만. 고추가 나올 거야. 그래서 우선은 너가 어차피 수요일날 시험이니까 수요일부터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러면 빨리 수업 듣고 싶은 친구들은 화요일날 9시 반에 수업 있어가지고 그때 제일 먼저 수업하거든? 그때 와도 되고. 에이 언제요? 다음 주 일요일 대신. 내일 모레요? 화요일이? 네, 내일 모레요. 응, 내일 모레요. 화요일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응, 그걸 해도 되고. 아니면 다음 주 얘들아 저 언제냐? 일요일날 3시에 그냥 좀 일찍 와도 되고. 응. 아니면 저 다른 학교 선생님 친구 다 걔네들 다 나갔거든? 그 친구 나간 거 좀 비어있으면 시간 미리 알려주긴 할게. 응, 그 미리 좀 땡겨가지고. 알겠지? 응. 그래서 9시 반에 와도 되고 다음 주 3시, 일요일 3시에 와도 되고 이때 와도 되고. 알겠지? 자, 그럼 가보자. 화요일에 오면요. 그 다음날 개인 있는데. 그럼 해야죠. 시험을 다 봐요. 아 시험 다 하냐고? 아니 그 우선은 그거 뭐 해야지. 그 유차를 먼저 해야지. 자 그럼 여러분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수학사전은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여기서는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가족이 해체가 됐어. 가족의 이상 가족과 이 이상 가족의 제외 이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가족이 만나는지만 여러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정리할게요. 자 중국 명나라 소승상의 아들 소학사는 항주자사로 부임하던 중에 해족이 서준의 공격을 받아서 임신한 아내 이씨와 헤어진다. 그럼 여러분 아내랑 헤어졌어. 가족이 지금 해체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이상을 하고 있는 모티프가 들어가 있고, 자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내는 낳은 아들을 길에 버려줬대. 일단 아이를 버렸다는 건 여러분 무슨 모티프가 써야 돼? 기아 모티프지. 그치 여러분 요것도 있지. 기아 모티프도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아들을 버렸어. 서준의 부하에게 얘들아 이 아이가 구조가 되어서 서준의 아들 계도로 양육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서준이 되게 특이한 사람이 된다. 서준이 얘들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계도의 가족을 해체시켜 버렸거든. 가족을 헤어지게 만드는 원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계도의 가족이 헤어지게 하는 원인 이렇게 보셔도 되고, 헤어지게 하는 원인. 근데 여러분 누구의 양육자로 지금 되어 있어요? 계도의 아빠가 된 거야. 여러분 계도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건 버려진 여러분 이 계도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특이하게 가족을 얘들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지만 조력자의 역할도 하고 있어서 서준은 되게 특이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장성한 계도는 과거를 보러 가던 중에 초학사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우연히 든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성이라고 하는 소재 이제 그 고전 소설의 특징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고전 소설에 우연성이 들어간다. 자 2번 갈게. 부인이 아들 형제를 생각하고 슬픈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며 잠자리에 누웠다가 비몽사몽간에 승상이 들어와 부인을 대하면서 말하길 오늘 부인의 손자가 올 것이니 한번 보소서 라고 깜짝 놀라서 잠을 깨보니 이건 꿈이더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꿈의 기능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꿈은 지금 여러분 손자가 나타날 거라는 걸 뭐 해주는 거야?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꿈은요 미래를 암시해주는 역할을 해. 그리고 대부분의 얘들아 꿈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어디로 가봐라 이렇게 해서 앞날을 약간 뭐라고 하지?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얘는 손자가 올 거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미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미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욱 마음이 편안해던 차에 비자 이런 노비들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어린 듯 취한 듯 반가우면서도 괴이해서 곧 외당에 나가서 문틈으로 공자의 얼굴을 딱 봤는데 영락없이 학사 자기 아들의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더라. 그래서 부인이 생각하기로는 꿈에 승상이 하시는 말이 진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이 부인은요, 여러분 공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여러분 자기의 누구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손자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꿈에서 얘기하는 데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은 여러분 계도를 손자이지 않을까 하고 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 7번 보세요. 남녀가 다르긴 하지만 내 나이가 70이고 공자를 대해서 물을 말이 있으므로 염치 없기를 무릅쓰고 내가 청하니 늙은이의 말을 허물하지 말고 중당으로 좀 행보하소서라고 한번 전해라. 그럼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서 보고 싶은 거야? 이 공자를 여러분 계도를 가까이서 보고 싶은 거야. 자, 12가 와당에 나가서 부인의 말씀을 공자에게 전하니 계도가 부인의 말씀을 듣고 노비를 따라 중당에 와서 절을 했다. 무슨 말씀을 묻고자 하십니까? 너는 누구네 집 공자고 어디를 가고 있느냐? 소자는 황천탑에 살고 있는 서준의 아들 계도인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차에 부인 댁에 문전을 지나가다 잠깐 쉬고자 들렸습니다. 부인께서 청하기로 내당에 들어왔으니 제가 죄송하고 이런 자기를 얘들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부인은 공자의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나는 소승상의 부인인데 승상은 돌아가시고 아들 두 형제를 두었는데 큰아들 아들 학사우는 이 황주 자사로 내려간 지 여러 해 동안 소식이 끊겼고 둘째 아들 위가 재형을 찾아서 나간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으므로 슬픔을 견디지 못해 나날이 서산이 지는 해와 동쪽 바다에 돋는다를 대해서 아들 형제를 생각하고 집에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2번 여러분 두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 부인이 아들 형제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아들들이 다 집에 나갔는데 소식이 다 끊어져 버렸어. 소식이 끊기니까 얘들아 당연히 부인은 어떤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어. 얘들아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렇지? 아들들에 대한 그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들의 소식을 들을 수도 없고 소식이 끊겨서 여러분 그 그리움을 얘들아 느끼는 차에 계도를 만나게 된 거야. 그래서 그리움이라고 써주고 그러던 차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 동네를 보면서 내 아들 학사의 외모와 같기로 청하니 노인이 늙어서 정신이 흐려진 상태라 너무 잘못을 묻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노망 난 걸 수도 있지만 자기 아들이랑 너무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슬퍼서 통곡을 하니 계도가 부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니 부인이 계도의 손을 잡으며 네 얼굴을 보니 꼭 정말 우리 학사 얼굴 같구나 라고 슬픔을 그치지 않으므로 계도가 미안하게 여겨서 부인에게 아뢰었다. 이때 미안하다는 게 미안한 게 진짜 얘들아 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러면 어떤 거야 얘들아 그냥 송구하고 너무 뭔가 민망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세상에 혹 같은 사람도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부인의 말을 들었잖아요. 너 내 아들이랑 너무 똑같이 닮았다 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인의 말을 듣고 계도는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냥 세상이랑 닮은 사람인가 보다 의심을 안 해. 그럼 여러분 이걸 듣고 계도는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 계도가 의심하고 있는지가 중요해. 이걸 이제 찾아볼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21번 이 내 집의 뒤에 천도화 나무가 하나 있는데 우리 시아버지께서 도화기 비범하셔서 신선과 매일 즐기시다가 신선에게 이 얻어서 청한 나물새 증험, 여러분 증험하다는 건 증명하다. 증명하는 일이 많은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꽃과 잎이 피고 사흘 후에 지게 되고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없으면 아무리 봄이 되어도 꽃이 피지를 않으니 정말 신기한 꽃이 있는데 오늘 마침 천도화가 피었대요. 그럼 여러분 이 천도화가 피었다는 건 얘들아 오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네.
마침 얘들아 이게 4일 뒤에 진짜 얘들아 꽃이 지면 3일 뒤에 꽃이 지면 진짜 경사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천도화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천도화를 통해서 계도가 내 손자가 아닐까? 계도가 학사의 아들이 아닐까?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천도화는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찾는데 제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제외하는데 도움을 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꽃이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비현실적 요소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 그래서 여러분 3일 동안 머무르기로 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26번을 가자. 자, 외당에 머물렀다가 3일 뒤에 후원에 올라가 보니 낙하가 지는 곳이었다. 계도가 보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 월봉산의 노인의 말씀이 정성이 지극하면 잃어버린 부모를 만날 수 있다고 했고 또 이곳에 오면 반가운 일을 보리라고 했는데 정말 이상하고 수상하다. 그럼 여러분 이 천도와 이후부터 여러분 계도가 의심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계도가 출생을 의심하는 계기가 돼요. 그러면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 여러분 이 계도가 의심하는 이유가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거든. 여러분 첫 번째는 우선 천도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누구에게 말을 들었어? 노인 어디서 하는 노인? 월봉산의 노인.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월봉산의 노인은 그러면 여러분 약간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얘한테 너 이제 이런 일 하면 너의 부모 찾을 수 있을 거야. 미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미래를 여러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고 계도에게는 누가 돼야 돼요? 조력자. 그렇지. 그러면 조력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들아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이 할머니가 자기 아들을 자기랑 너무 똑같이 닮았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의 말. 그래서 여러분 이 승상의 부인의 말을 듣고도 의심하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의심을 안 했거든. 근데 천도화부터 모든 말들이 짜맞춰지는 것처럼 의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는 서준의 길러짐을 생각하면 분명 서준이 우리 아빠인데 노인의 말과 이곳의 부인의 말과 천도화를 들으니 이게 믿을 수가 없다. 자, 슬픈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서 행장을 열어서 검은고를 내어서 골라서 곡조를 탔다. 맑은 소리가 공중에 솟으니 이때 부인이 슬픔을 쌓여있던 차에 검은고 소리가 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자기 아들을 갖고 놀던 이 검은고 소리더라. 이에 부인이 외당에 급히 나와서 공자가 검은고를 타고 있었고 그게 학사의 검은고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대성통곡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무슨 소재가 또 들어가냐면 검은고라고 하는 소재가 들어가네. 그러면 이 검은고의 기능은요, 계도가 손자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갖는 거야. 여러분 천도화까지는 여러분 계도도 의심만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검은고가 되면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우선은 여러분 손자임을 확인했고요. 확인할 거고요. 가볼게요. 29번. 이 검은고 어디서 났니? 이 검은고 내 승상이 손수 만들어서 사랑이수로 돌아가신 후에 이 아들 학사 황주 내려갈 때 가지고 간 선물인데 학사는 오지 않고 검은고만 돌아오니 이게 너의 임자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이게 여러분 29번이 검은고의 내력이야. 검은고의 내력을 딱 보여줬고 여러분 걔도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이거 분명 자기네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3번에 보시면 이 검은고는 소생의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기물입니다.
부인은 좀 진정하시고 다시 한번 봐보세요. 부인 낼 게 아닐 겁니다. 이러면 왜냐면 자기는 계도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제 뭐라고 했지? 사실 자기가 진짜 아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충격이 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 집인 것 같다. 이거는 그 사람네 집일 것이 아니다. 부정하고 싶은 거야. 자, 눈물을 거두면서 부인이 얘기를 했다. 내 집의 기물을 어찌 모르겠는가? 이 검은고는 승상이 살아계실 때 서쪽 지방에서 사신에게 부탁해서 동정호 절벽 강산에서 수천 년 묵은 벽오동을 구해서 만들었는데 소리가 기이해서 슬픈 사람이 타면 슬픈 소리가 나오고 편안한 사람이 연주를 하면 웅장하고 씩씩한 소리를 내네. 이 신기한 검은고라 일컬었는데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개도 37번. 이 검은고는 진짜 저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입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는 건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부인네 집의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상이 만들 때 검은고 복판에 청성고, 얘들아 맑은 소리를 내는 거, 맑은 소리를 내는 청성고라고 새겨놨으니 공정 한번 살펴봐라. 그럼 여러분 개도가 진짜 그 복판을 봤더니 청성고라고 적혀져 있더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청성고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 아들이 손자, 아들의 자식이라는 걸 확신을 주는 여러분 역할을 하는 거야. 이걸로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 찾은 거네, 그렇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계도는 계속 부정하고 싶은 거야. 아, 우리 아빠는 서준인데 왜 갑자기 학사가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당황하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외하고 있는 요소들이 뭐였어, 얘들아? 얼굴 닮은 거. 여러분 또 천도화. 그 다음 또 여러분 검은고, 청성고. 이게 제외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요소들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11쪽에 먼저 정리하셔도 되고 14쪽에 정리하셔도 돼요. 선생님이랑 시점을 먼저 정리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 시점을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시점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 작품이 있으면 여기에 서술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작품은 몇 인칭을 쓰는 거야? 3인칭. 그렇지. 여러분 3인칭을 쓰는데 여러분 3인칭인데 전지현 작가 시점을 쓰기는 해. 그럼 전지현 작가 시점이면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선생님 인물 이름 그대로 쓸게. 임씨. 그러면 여러분 서술자가 전지현 작가 시점이면 어떻게 서술해야 돼? 그의 심리도 다 얘기해줘야 되고 이러면 임씨의 심리도 다 얘기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 서술자가 그만 얘기를 해. 그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럼 임씨는 누구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그가 보는 시선에서만 얘기를 해줘. 그가 관찰한 것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임씨가 화를 내기 시작을 하더라. 그는 임씨를 보면서 슬픈 마음이 뭐 이런 식으로 그의 시선에서만 임씨를 서술을 해줘. 그러면 여러분 서술자는 오롯이 누구에게만 포커스를 맞췄어? 그에게만. 그러면 이런 전지현 작가 시점을 무슨 전지현 작가 시점이라고 해요? 응? 배웠었는데. 응? 딱 여기에만 포커스 맞춰줬잖아. 다 안 하고 여기에만. 제한적 전지현 작가 시점이라고 해. 왜? 자 여러분 여기 제한적 전지현 작가 시점이야. 그러면 이 제한적 전지현 작가 시점은 여러분 다른 명칭이 있거든요. 수능에서는 요 말을 더 많이 써요. 어떤 거냐면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 그러면 지금 여러분 비 오는 날 가리봉동은 여러분 누구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의 시선에서. 그렇지. 그러면 서술자가 얘들아
얘들아 누구에게만 포커스를 아까 맞춘다고 했냐면 그에게만 포커스를 맞춘다고 했잖아. 그럼 이러면 이 포커스가 얘들아 우리는 이제 한자로 초점을 맞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러면 이러면 이 특정 인물이 이러면 초점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특정 인물을 초점하자라고 해요. 여러분 이 초점하자는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말이지 이 전체 제한도 전제작가 시점을 초점하자라고 얘기하진 않아. 그래서 여러분 초점하자를 내세워서 서술하는 게 제한적 전제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요게 이 작품에 두드러지는 시점이야. 그러면 왜 이 시점을 썼을까? 왜 이 시점을 썼는지가 중요하거든. 여러분 그는 중산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임씨는 도시빈민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임씨를 이해하는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걸 쓴 표가가 뭐냐면 임씨가 아니지 그의 시선에서 임씨를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야. 자, 그러면 본문으로 와보자. 얘들아 본문 보자. 본문. 여러분 시청하세요. 토끼띠가 어쨌고 했었는 게 아무래도 아슬아슬했는지 아니면 준비한 술이 바닥나는 게 보였던지 아내는 단호하게 지갑을 열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게. 토끼띠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좀 앞에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임씨는요 토끼띠예요. 그러면 그는요 이 토끼띠보다 나이가 한 살이 어리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는 무슨 띠예요? 맞아 용띠야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은 용띠야 용띠거든. 한 살이 어려. 근데 자기를 토끼띠라고 거짓말을 해 이 임씨한테.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토끼띠라고 거짓말을 한 상황이야. 그럼 얘들아 왜 토끼띠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임씨는 매일같이 그냥 일용직 노동자야. 그리고 여러분 그는 그래도 번듯한 집이 있고 직장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생각하기에는 임씨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 자기는 나이가 어린데 어린 사람이 자기보다 더 좋은 집에서 생활을 하고 어린 사람이 직장도 번듯하게 해서 자기를 얘들아 이렇게 부려먹는 것처럼 표현을 하면 그러면 임씨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배려하는 말로 배려하기 위해서 똑같은 띠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한 살 올려가지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얘들아 이 이유는 여러분 배려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여러분 왜 배려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임씨가 안 느끼기 바래서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괜히 나보다 어린 사람이 뭔가 얘들아 좀 잘 나간다 뭐 한다 하면 여러분 좀 질투도 나고 좀 약간 비참 내 신세 막 신사탄도 드는데 뭔가 나이가 동갑이면 뭐 잘 나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배려하는 말을 쓴 거야. 그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그가 되게 임씨를 배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요. 이미 맨 처음 집에 왔을 때 저 사람 전문가도 아닌데 저 사람 속여가지고 막 일하면 어떻게 막 이런 의심을 엄청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 의심한 게 좀 미안해지니까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가보자. 돈 들여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점점점점점 여러분 요 말에 어떤 말이 내포되어 있냐면 공사비를 깎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공사비를 깎고 싶어한다. 자
자, 그래서 그 아내는 뒷말을 다 못 읽고 그의 얼굴을 말끄러미 바라봤다. 그럼 여러분 남편 얼굴을 왜 보냐면 남편이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야. 왜냐면 이미 남편이랑도 저 사람 일 저렇게 돈 받아 먹고 저렇게 일용직 노동자들은 계속 지켜봐줘야 돼. 안 그러면 대충대충해서 안 돼. 남편이 그런 말 했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남편이 여러분 이 공사비를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길 바란 거야. 그럼 여러분 남편의 얼굴을 본 건 남편이 말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는 술잔을 들어 올리면서 짐짓 아내를 못 본 척했다. 이런 못 본 척했다는 건 여러분 자기가 분명 말해놓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여러분 밑줄 봐줘. 역시 여자는 할 수 없어. 이 부분 밑줄 볼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모습이 들어가냐면 선생님이랑 쭉쭉쭉 정리 한번 해보자. 얘는 시험에 대부분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자, 여러분 여자는 계산적이라는 편견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말에는 여자는 다 계산적이야 라고 하는 말이 내포되어 있고 근데 여러분 자기 아내의 모습에서 여자 전체가 이렇다? 한 사람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전부 다 이렇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뭘 한 거야? 일반화를 한 거지. 그래서 여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내가 뭘 갖고 있냐면 여러분 사실 아내랑 자기는 소시민이야. 그러니까 되게 보잘것없는 그냥 중산층, 그냥 평범한 시민. 그 평범한 시민이 여러분 소시민적인 여러분 속물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가끔 우리 엄마도 여러분 그 시장 같은 데 가면 아유 1,000원만 좀 깎아주지 괜히 그래. 우리 엄마가 막 그러면 엄마 그냥 사. 나는 옆에서 좀 쪽팔리니까 엄마 그냥 사.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엄마는 이거 1,000원 깎아줘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흥정을 좀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돈 계산 조금 1,000원 더 깎고 싶고 여러분 2,000원 더 깎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나 옛날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런 동계산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거야. 그게 속물적이라는 건데 그 소시민적인 속물성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아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누구에게 확대시켜서 설명하고 있어? 여성 일부의 여성 전체에다 속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 속물성을 여성 전체의 속성으로 제시를 해버린 거야. 이게 일반화된 오류고 그리고 원래는 여러분 이거 누가 생각했던 거라고? 남편이 생각했던 거라고. 그가 생각한 거를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여자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지가 생각해 놓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자신의 속물성을 아내에게 전가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 부분은 요런 여러분 서술 방식을 쓰고 있는 거야. 조금은 쓸 건 많았지만 여러분 이거 한 번까지 딱 써주시고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자 옥상일까지 시켜놓고 돈을 다 내주기가 아깝다는 뜻이었다. 근데 여러분 옥상일도 사실은 여러분 아내가 시킨 게 아니라 남편이 그가 시킨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대야 책임을 회피시켜요? 아내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아내가 제발 딴소리 없이 20만 원에서 2만 원이 모자라는 견적 금액을 다 내놓기를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최초 금액이 여러분 얼마였던
거야? 20만 18만 원.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2만 원을 뺄 거니까 이러면 18만 원이 최초의 공사 비용이었던 거야. 자, 그런데 이 임씨가 먼저 손을 휘휘 줬더니 사모님 제가 뽑아드린 견적서 좀 줘보세요.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고 인쇄된 정식 견적 종이가 아니라 분홍 밑그림에 하르르르 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걸 임씨가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씨의 입에서 나올 말. 자, 여러분 임씨의 입에서 나올 말 이게 최종 금액이죠. 그럼 여러분 이 최종 금액을 주목해서 긴장을 해.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아내랑 남편이랑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얼마를 더 받으려고 하나? 저기서 공사 비용이 달라지면 얼마를 더 줘야 되는 거지? 머리에서 그러면 얼마를 깎아야 되나? 머리에서 막 얘들아 계산을 굴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굴리는 게 얘들아 뭐라고? 속물성이야. 맞아. 이렇게 머릿속에서 굴리는 게 속물성이야. 자, 그 다음에 다시 갈게. 술을 마셨더니 눈으로 잘 계산이 안 되네요. 임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엎드려서 아라비안 숫자를 더하고 빼고 줄을 긋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7번에서 여러분 이 임씨의 성격이 나와요. 매우 꼼꼼한 사람이에요. 성격 나와요. 자, 그는 긴 술병을 흔들어서 겨우 반잔을 채우고 서둘러 변을 비웠다. 임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숫자들에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너무나 역겨웠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지금 부정적으로 보냐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잖아. 돈을. 그치? 그러면 그걸 사실 이제 이번에 말을 좀 바꿀게. 이해 타산적. 이러면 이해 타산적인 자신의 모습이 얘들아 역겹다라는 게 뭐야?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해줬고 이러면 좀 친근하다고 생각했던 여러분 이 임씨에게 자기 또 돈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돈에 밝히고 있는 게. 자,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파이프가 어디서 샜는지 모르니 전체를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빠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노임에서 4만 원 빠지고 시멘트도 다 안 들어가고 모래도 그렇고 뭐 쓰레기 치울 용달타도 빠지게 되죠. 방수액도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 요게 빠지고 또 요게 빠지고 이러면 자 9번에서 이러면 임시의 성격 또 나와요. 임시는요 이거 빠지고 이거 빠지고 이거 빠지고 이러면 다 빠졌다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정직해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공사를 막 하잖아요. 공사 같은 걸 할 때나 아니면 뭐 고장나면 고치거나 이런 걸 막 하면 그럼 뭔가 이제 재료를 이만큼을 사서 놨어.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여기 재료가 요 정도밖에 안 썼어. 그럼 그 재료 다 그러신 거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가져가시고 나한테 그 돈 다 받아내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어떤 분은 여기 이거 뭐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은 되게 믿을 수 있는 분인데 5개 중에 여기는 청소를 여기 부분만 하니까 다 돈 안 받고 여기 10,000원만 받을게요. 여기 이 선생님 에어컨 맡기시는 분은 되게 정직한 사람이거든. 왜냐면 그냥 여기 앞에 전체 청소 안 하고 어떤 건 청소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안 해도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원래 금액이 얼마인데 빼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되게 정직하게 일을 하는 거잖아.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되게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할수록 이 사람들은 더 어떨까? 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럼 다시 가보자. 임씨가 볼펜식으로 쿡쿡 찍어가면서 요목조목 남기는 걸 설명해 갔지만 그는 그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왜? 왜 귀에 잘 안 들어와? 너무 민망하잖아. 자기네는 돈을 더 받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고서 이제 돈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돈을 깎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민망한 거야. 뭔가 잘못됐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이 어깨에 뻐근함과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여러분 20번이 여러분 그가 무슨 감정을 느끼냐면 죄책감을 느껴요. 왜냐면 그 사람을 맨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왔다고 했어 얘들아? 이 사람은 전문가도 아닌데 괜히 이상하게 해가지고 공사비도 더 나오고 뭐 이렇게 맨 처음에 시작했다고 했잖아. 그는 이 사람을 오해했었거든. 오해하고 얘들아 이 사람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얘들아 저 사람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런 사람들은 꼼꼼히 봐줘야 돼. 의심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돈을 대충 받아서 얘들아 함투로 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옥상 공사 더 시켜.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의 생각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이렇게 해서 모두 7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종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7만 원이에요. 얘들아 반 이상을 깎았네. 그치? 그 다음에 그럼 다시 가볼게.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듯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는데 놀란 건 아내가 더 놀란 것 같았다. 그녀는 7만 원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은 모양이다. 7만 원요? 그럼 옥상에 들어간 재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아유 그거 몇 푼 내나요? 아니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이러면 자 아내가 또 점점점점점 이러면 말줄임표를 사용을 해요. 이 말줄임표에 얘들아 뭘 했냐면 아니 일을 더 시켰는데 돈을 이렇게 깎아서 받아도 되나? 이러면 돈을 너무 깎은 것 같은 이 말이 대포되어 있는 거야. 돈을 너무 많이 깎은 것 같은데 좀 돈을 더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야. 아내가 이번에 호소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어. 또 그를 쳐다봤어. 남편이 돈을 더 받게끔 더 그 사람에게 주게끔 얘들아 얘기를 하라는 거야.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어서 계산을 다시 해봐요. 처음에는 18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아유 이거 돈을 더 내시겠다는 말씀이신가? 에이 사장님 제가 무슨 꽁리를 해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에 넣었습니다. 옥상일은 품값은 제가 서비스로다가. 여러분 자 18번 여러분 임시의 성격도 나와요. 넉넉한 인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게 사는 도시 빈민층이지만 누구보다 마음씨가 넓고 매우 정직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 19번 서비스 내부 표시할게. 여러분 서비스는요 두 가지의 기능을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임씨의 성격을 보여주죠. 여러분 임씨가 이렇게 여러분 넉넉한 인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 이걸로 보여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와 그의 아내는 어떨까 얘들아? 너무 민망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책감 들고 너무 부끄럽겠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와 그의 아내에게 상기시킨다라고 정리해주면 돼. 여러분 그 어떤 곳에 가서 서비스를 더 받으면 약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좋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다음에 또 와야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선생님 자주 가는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 사장님이 인심이 되게 좋으셔. 그래서 빵을 내가 사면 막 요만한 조그만 빵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이만한 빵을 하나씩 그냥 더 넣어줘. 더 넣어줘서 다음에 또 가야지. 또 가고 완전 단골됐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장님은 선생님 내가 너무 궁금해. 사장님 이거 남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빵을 이만한 통째로 하나 더 그냥 주니까 에이 그냥 한번 드세요. 들어보시고 다음에 또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넉넉한 인심을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더 오게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의 이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한테는 더 오게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자기네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반성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할게. 자 저도 서비스할 때 서비스 하죠. 그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뭐라 대꾸를 할 수가 없었다. 왜? 너무 미안하니까. 자 토끼 뛰면서 사장님 왜 잘 사나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선 노예 몇 푼 더 깎아보려고 온갖 택시 다 잤는데요.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면요. 앞으로 이 세상 사시는 마음 그렇게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저는요 받을 거 다 받은 거니까 우리 이제 나중에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칸이나 한번 가놔주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임씨의 본업이 나왔어 얘들아. 임씨는 여러분 이 공사일을 하는 게 본업이 아니라 연탄장수가 본업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자기네 거 좀 더 써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임씨는 아내가 내민 7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서 넣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 이 7만 원 여러분 뭘 상징하냐면 임씨의 정직함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러면 임시에 순박한 모습도 표현을 해. 왜냐면 여러분 아까 여러분 23번에서 얘기한 거 봐봐. 아유 제가 제 한 말씀 드리면요 뭐 이러면서 남을 위로 더 해주고 아유 우리 사장님이 잘 되는 이유가 여기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분명 아마 얘들아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얘들아 의심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마 다 눈치챘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눈치챘어도 티 안 내서 정직하게 행동을 한 거고 만약 눈치를 못 챘어도 순박하게 자기가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는 임씨와 함께 집을 나와서 너무 미안하니까 술을 한 잔 더 같이 마시려고 해. 술을 한 잔 사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슈퍼로 자리를 옮겨서 김반장과 함께 이러면 술자리를 이어가게 된다. 가리봉동에 가면 공국이 나와요. 임씨가 아까 따라주는 잔을 받으면서 그는 온몸으로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씨의 말이 술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임씨의 사연에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임씨의 사연에 궁금증이 생긴다. 임씨 사연에 궁금증이 생긴다. 어디냐면 26번이야. 공국만 나오나 큰 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 선수 운동화도 나오죠. 여러분 이 둘째 딸이 학교 대표로 농구 선수를 하고 있어. 근데 이제 농구 선수인데 운동화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 운동화를 못 사주는데 여러분 여기를 갔다 오면 우리 딸한테 얘가 그 운동화를 사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말들아 까마값도 쏙 빠집니다. 자그마치 80만 원이요. 80만 원. 스웨터 공장하는 놈한테 1년 내내 연탄을 대줬더니 이놈이 연탄값을 떼먹고 야반도주를 했어요.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얘들아 자 엄살을 깠다는 건 여러분 이 공장 사장 새끼가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연탄값을 떼먹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에다가 여러분 거짓말 써주고 내 마음인들 좋았겠소? 근데 형씨 그 놈이 가리봉동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지 뭡니까? 우리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도식 째꺼도 들어오지 뭐. 그럼 받아야지. 그러고 받아야지. 그는 깍꼭지를 시작했고 임씨에게 술을 붓는 손도 정처 없이 흔들렸다. 그에 비하면 임씨는 기세 좋은 입만큼은 아직 든든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는 술이 된통 취한 거야. 근데 임씨는 술에 취하기는 했어도 아직은 덜 취해서 입이 살아남았다고 했으니까 누군 받기 싫어서 못 봤소? 줘야 받지 용씨. 내 돈인 놈들은 죄다 돈인 도둑놈이요. 쫓아가는 지가 먼저 울상이네. 여공들 노임도 밀렸다. 부도가 나서 그거 메우느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고 지가 먼저 성과를 내. 그럼 여러분 30번을 보면 여러분 지금 스웨터 공장 사장의 성격이 나오거든? 지만 하는 거잖아. 여러분 더 큰 공장 더 차릴 수 있다는 건 돈이 있었다는 뜻일 거고 만약에 빚을 내서 공장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러면 남의 물건을 외상값으로 물었다면 그 80만 원 갚아야죠. 그러면 이러면 이 80만 원 1년 동안 대준 80만 원 되게 큰 돈이야 얘들아. 엄청나게 큰 돈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이기적인 모습이고 또 얘들아 뭐냐면 이거는 남의 거를 얘들아 지금 갖다 그냥 무단으로 쓰게 된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부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공장 사장의 성격이야. 자, 스웨터 공장 사장을 나는 눈앞에 그려본다. 반질반질 상판에 배가 붉어져 나왔겠지? 그게 작년 일인데 영씨 올여름에 비가 오죽 많았어? 비가 오면 가리봉동에 갔죠. 이러면 자, 비가 오면 가리봉동에 갔죠 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랑 의미가 똑같아요? 제목의 의미죠. 그럼 여러분 제목의 의미를 정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임씨는 이 여름에는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냥 하루 얘들아 공장에서 일을 공장이란다 미안해. 얘들아 공사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루 막일꾼을 하고 있거든. 막일꾼 일을 하니까 얘들아 그날 일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쉬는 날이 사실 얘들아 비 오는 날은 공사 일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유일하게 쉬는 날이어야 되는데 이 비 오는 날에도 어딜 가야 돼? 가리봉동 가야 돼. 가리봉동 가서 돈 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갔을 때 돈을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쉬는 날에도 쉬지도 못하고 여러분 돈 받으러 가야 되는 임시의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 제목은. 그럼 여러분 쉬지도 못하고 돈을 받으러 가야 하는 여러분 임시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쓸게. 도시 빈민층의 삶이에요. 비 오는 날조차도 쉬지도 못하고 여러분 돈을 받으러 가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해야 되는 여러분 이 도시 빈민층의 삶을 드러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얘가 비 올 때마다 간다는 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달픈 삶이지만 비 올 때마다 얘들아 지금 스웨터 공장한테 가잖아? 근데 그 공장 사장 갈 때마다 그럼 돈을 안 주지. 돈을 안 준다는 건 여러분 이 사람을 그 빈민층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얘들아 그 돈 있는 사람들의 얘들아 그 비효율리성을 고발하는 제목이기도 해요.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 요거의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이러면 빈민층을 부당하게 대하는 부유층의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고발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이 사람이 절박하다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이 작품은 누구랑 연결해서 문제 나올 수가 있어? 난소공. 그렇지. 여러분 난소공의 모습이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난소공은 70년대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주택 문제라는 거 일하는 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해지는 그런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다시 갈게. 아따 1년 365일 비 오는 날은 쎄고 쎘는데 무엇이 그게 결국적인가요? 김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져오면서 임시를 놀려먹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놀려먹기보다는 위로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시끄러 임마.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가지. 비가 와야 해 뜨는 날은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고 좋다. 여러분 정말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무슨 표현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37번 반어. 그렇지. 반대로 얘기해줘야지. 그래서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야. 김반장이 젓가락으로 장난까지 맞추자 임씨는 김반장이 얼거리 엉덩이에 철썩 갈긴다.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거 없소. 토끼띠만 어쩔 거 없고 집이 있는데 어떤 집값이 내리겠소. 자, 근데 여러분 여기 계속 토끼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이 임씨는 너는 토끼띠인데 너는 되게 잘 산다. 너는 토끼띠인데 이러면 너는 토끼띠인데 잘 사고 자기는 그러면 토끼띠인데 못 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임씨가 생각하는 토끼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임씨는요. 토끼띠 남자들이 유독 여러분 이 팔자가 드세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토끼띠 남자들이 팔자가 드세다는 편견이 있는데 여러분 이 편견을 왜 썼는지를 생각을 해봐. 내가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 게 얘가 누구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운명. 그렇지, 운명이야. 그래서 그 자신의 고달픈 삶이 운명 탓이라고 여기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2번 난 말이요 이 토끼띠 사내는 말이요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지하실 방에서 6식구가 살고 있어. 가리 볶는 그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 아파트요. 맨션 아파트. 여러분 잡아. 여기서 여러분 우리 지하실 방하고요. 그 다음에 맨션 아파트를 보면요. 공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대조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 대조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 얘들아,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 얘들아 부당한 짓을 했어? 정말 순박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근데 이 새끼는 얘들 어떻게 살고 있어? 나쁜 짓 하면서 얘들아 제일 잘 살잖아. 이러면 아까 뭐가 없으면 아파트라도 팔아서라도 얘들아 그 돈 갚아야지. 그게 얘들아 도덕적이고 그게 당연한 건데 이걸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이걸 대조를 시켜서 여러분 이 부와 빈부격차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걸 드러내고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정직한데 얘들아 못 살고 얘들아 비윤리적인데 잘 살고 이 현실의 모순에 대한 임씨의 울분을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다 했지? 그럼 이제 어제 본문 다 봤으니까 여러분 다 이것만 정리할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선생님 시작할 때 얘들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는 이유가 여러분 누구의 시선에서 바라본 여러분 누구의 삶을 드러내? 그 중산층의 시선에서 바라본 임시, 즉 여러분 빈민층의 삶을 드러내잖아. 근데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시에 대해서 그가 거리감이 좁혀져 아니면 멀어져? 좁혀져. 맨 처음에는 의심해서 거리가 엄청 멀었다가 점점 이해하면서 죄책감 느끼면서 이 사람을 이해하게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는 임씨에 대한 여러분 거리감을 계속 좁히는 거야. 거리감을 좁힌다는 건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서술을 통해서 작가는 어떤 여러분 의도로 이 서술 방식을 사용을 한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성, 적어도 얘들아 우리가 이런 도덕적인 행위를 하려면 이 회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거창한 게 아니라 이런 거 이러면 도시 빈민층이나 이러면 어떤 타인에 대한 이해, 이런 기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작가의 의도야. 이 작품을 쓴. 여러분 난소공은 비판의 의도를 좀 많이 썼다면 이 작품은 여러분 그 중산층이었던 사람이 죄책감도 느끼고 미안함을 느끼면서 아 우리에게는 그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공감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난소공랑은 조금 태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였어.